서랍을 하나씩 채워 넣어서 순방향, 역방향, 대각선 독자가 이 독서로 읽는 방향을 선택해가면서 읽고 이야기를 채워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지금 상전벽해, 뽕나무밭에 변해서 푸른바다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작가와 독자의 구분조차 무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근대문학의 초기에서 현대문학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작가는 민족의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작가는 그 교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수의 자리로.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거의 동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자가 문학의 창작 주체로 쉽게 변신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디지털 코칭 협회가 운영하는 벌써 60여 차에 이른 스마트폰 플러스 챗 GPT 활용 책쓰기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 가장 업투데이트한 앞서가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페이스북, 트윗,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찍이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그 모델이 있었던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 작품도 이제는 눈앞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학의 성격과 순기능 또는 역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책과 독서가 소비이던 시대에서 이를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큰 장점이죠.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또 불빛이 비춰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듯이 디지털 시대의 문학이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부신 속도, 현란한 확산, 광범위한 전파력의 배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죠. 깊이 있는 사색과 숙성된 사상의 부재,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가치전도의 위험, 개별적 효율이 앞서고 공동체적 선의와 보람이 상실되는 것, 문명의 기술과 인간의 도덕률이 조화롭게 만나는 균형성, 센스 오브 프로포션이 와해되는 것,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시대의 이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챗 GPT가 등장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챗 GPT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될 테고요. 이 챗 GPT는 대화를 통해 자료 생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대의 인공지능, 그 모델로서 보고서나 연설문의 작성, 문학작품의 창작 등을 수행하며 대화를 통해서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챗 GPT가 현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인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구글이 눈 감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 인공지능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거쳤지만 챗 GPT는 검색을 스캔한 후에 한 번에 수만 개를 검색하고 그 주어진 질문의 문장을 구성하여 답변하는, 마치 사람처럼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챗 GPT가 내놓은 답변 중에 현실적인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엉터리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문화예술에 빛나는 창의력은 어떻게 구체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되 그 결과를 필요한 자리에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신적 활동과 판단력에 회부하고 조회해야 한다. 이 방정식을 잘 지키면 인공지능은 결코 두렵거나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를 알라딘의 램프로 누리거나 반려 AI로 함께 가는 동반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방정식을 잘 지킬 때. 어떤 방정식? 그것이 기계만으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신적 활동과 조화롭게 만나도록 할 때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 노동자의 업무에 인공지능의 역할과 기여는 순기능을 발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창의력이 고도로 발양되어야 하고 인문적 상상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나 예술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인공지능이 인류 보편의 정서와 감동을 분별하고 도출할 수 있을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내면적 가치에 육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기계적인 수행 방식으로 전혀 생경한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떡할까? 데이터 입력의 시점상 이 AI는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숫자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미래 세계에 대한 판단의 취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챗GPT와 동행하는 방법론에 관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해결책으로 아주 의고적이지만 동양문화권의 중용의 미덕을 되살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딱 놓고서 절반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 양자를 변정법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용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첨단을 가는 현대의 과학의 실용성과 인간이 가진 인문학적 상상력을 조합하고 그 중용의 방식과 변정법적 통합을 응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에 익숙한 능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편리함에 종속되거나 기계론적 타성에 함몰되어 주체적 사고가 결여된 식물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시대의 유저들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PC로 무장한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중심 시대의 이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 될 수 쉽고,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문학이나 인문학의 미래는 상황 대처 방식에 따라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문명의 발달에 우리가 무조건 환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자로서 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험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죠? 터미네이터 시리즈 또는 AI.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거나 또는 그에 저항하는 양자 간의 전쟁. 누군지 아시죠? 터미네이터입니다. 이러한 영화 스토리가 시작되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그냥 활달한 상상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발상이 현실과 유리된 뜬금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처음에 단순한 인공지능 AI를 넘어서 진보된 생성형 인공지능 AGI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AI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AGI의 목표겠죠. 만약 인공지능이 인류의 능력을 넘어서 지배구조의 역전을 가져오면 전대미문의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류사회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현상의 본질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혼탁한 때에 이런 논의조차 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문화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작동 패턴은 인간이 만든 지식 콘텐츠를 공급해야 가동이 됩니다. 인간이 공유한 수백억 개의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기억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창출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의 양식이 되는 그것, 즉 지식 콘텐츠를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느냐에 있는데, 여태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절대 다수의 지식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들이 만든 콘텐츠로 경도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방, 무기 체계까지도 그 콘텐츠 제작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세기에 늘 말하던 문화 제국주의나 신제국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끝났지만 독립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적인 콘텐츠의 정체성과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민족 공동체 이 서로 간의 새로운 지배와 억압의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소재가 될 만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 경고 주시나요? 15분 지났나요? 딱 15분 돼서 저희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셔도 좋습니다. 15분 됐습니까? 네. 예, 제가 한 20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많이 하시죠.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네. 문학 현장의 모작 표절 대필 문제입니다. 큰 범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의 세 번째입니다. 문학 창작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조력이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 모작이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보는 경향이었는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일본의 최고 문학상 아쿠다 가와상 개천상 구단 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했는데, 그 작품 도쿄도 동정탑이라고 하는 작품의 대화문의 5%를 챗 GPT가 만들었다고 작가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 하면, 쾌적한 고층 교도소 설계를 맡은 여성 건축가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동정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맡은 일과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침투해 있는 검열자를 의식합니다. 생성형 AI가 개인의 삶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통제를 수행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린 작품이 바로 그 도쿄도 동정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문제는 이 소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AI 대필의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창작 현장에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의 정답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확고하고 당위적인 고려상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모작 표절 대필이라는 위험한 국면의 상시적 출현 가능성과 그에 대한 예리한 경각심,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디지털 문학의 전향적 창작 방향성.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 문학 창작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1월에 카이스트에서 디지털 문학 포스트 AI 시대를 위한 융합 전략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 이 분야의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개진과 그 전방 지점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창작 주체, 곧 작가의 창작실과 연관되는 논리는 찾기 어려웠고, 다른 세미나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창작의 실제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아직 그에 대한 이론 정립이 초보 단계를 지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근래에 흔하게 통용되는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휴머니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UCLA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기초를 하고 한 16년 정도 사용된 말입니다. 이 용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활동 범주가 이제까지 인문학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해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디지털 기술로 인문학의 위기를 마주하고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 기술의 옹호자들은 디지털의 기능적 역할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적 어떤 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챗 GPT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글쓰기의 주장이 부합하지만 독창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담보되어야 하는 그런 글쓰기에도 적용이 될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부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논점들은 아직 디지털 기술과 문학의 값 있는 접점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아무리 속도 제일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관의 경과가 소요되리라는 예단을 불러옵니다. 창작의 실제 기술의 도입을 통한 예술성 도출이 쉽지 않은 한편 디지털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장르의 형식 실험은 여러 모양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카메라와 짧은 시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고 이를 SNS로 공유하는 디카시, 디카포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 분량을 짧은 수필 수준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하는 스마트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추리소설, 판타지, SF, 로맨스, 무협 소설 등 장르 문학 또한 디지털 기술과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본격 문학의 순수성에 비견되어서 대중문학의 오락성으로 탐해는 침뱉고 욕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21세기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 문학은 이 근자에 와서 웹진의 개발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와 함께 그 저변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예견되었고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동시다발적 확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아까 잠깐 이 오프닝에 사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우리 협회 전규리 사무총장께서 연구하고 계신 1인 가구 소설 지능 로봇 사용자에 관한 검증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마 이 전규리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아주 수많은 논문을 쓰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와 같은 변화와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문학이 서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